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55세 명숙의 하루는 여전히 그 빈자리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어 그저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거실로 나가면 삼색 고양이 보기가 평소 좋아하던 동쪽 창가 햇볕자리를 외면한 채 어머니, 방 앞 복도 구석에 웅크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실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이럴 텐데 동물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보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던 참치캔도 절반만 먹고 예전처럼 명숙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리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보기가 자꾸만 어머니 방을 향해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은퇴한 약사로서 명숙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보기를 동네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에 데려가 혈액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간 수치, 신장 기능, 갑상선 호르몬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어요. 젊은 수의사의 권유에 따라 복부 초음파까지 찍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5살 고양이 치고는 건강한 편이라는 진단만 받았어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생활이 바뀐 것이나 상실감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3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쌓은 경험으로도 보기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밤이었어요. 보기는 매일 밤 11시쯤이면 베란다로 나가 달을 바라보며 길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야옹거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간절한 호소처럼 들렸어요. 처음엔 발정기인가 싶어서 동물병원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라서 그럴 리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긴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지면 명숙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보기가 무엇을 호소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보기를 안으려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하면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도 계속 울어서 명숙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이 들어 잠도 얕아진 터에 이런 일이 반복되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아래층 김 씨가 언제 올라와서 항의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어느 날 김 씨가 잠옷차림으로 올라와서는 이제 정말 못 참겠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김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만약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기 문제 때문에 이웃과 갈등까지 생기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려움이 이런 데서도 느껴졌어요. 50대 중반의 딸 은정이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보기 문제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라며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 때문일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명숙은 딸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는 것도 미안했어요. 은정도 자기 일로 바쁜데 말이죠. 하지만 은정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보기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며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명숙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현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니까 보기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새 고양이를 분양받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보기는 이미 늙어가는데 새끼 고양이를 키우면 활력도 생기고 보기도 덜 외로울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명숙은 화가 났습니다. 보기를 단순히 대체 가능한 반려동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도 보기의 이상 행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힘든 것은 자식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날은 은정이 보기를 다른 집에 분양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현우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웃 갈등까지 생긴 상황에서 보기를 계속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보기를 좋은 가정에 보내고 어머니는 좀 더 조용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런 문제도 함께 의논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식들의 제안을 들을 때마다 명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을 떠올려 보면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보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보기는 남다른 아이라며 사람 마음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노인의 중얼거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또렷할 때도 보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보기가 처음 집에 왔던 5년 전을 기억해 보면 어머니는 길고양이 상태였던 보기를 데려와서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아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물을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성격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보기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신 후에도 보기는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역시 보기가 없으면 불안해하셨어요. 둘 사이의 유대는 단순한 반려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보기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어머니 방의 특정 장소를 계속 응시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을 정리하면서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꿨는데 보기는 예전에 어머니 화장대가 있던 자리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그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인가 싶어서 그 자리를 청소용품으로 깨끗이 닦아냈어요.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시던 모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보기가 자꾸만 어머니 옷장 앞에서 야옹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어머니 옷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처음엔 어머니 냄새를 맡으려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의 행동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마치 옷장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숙은 혹시 어머니가 뭔가를 숨겨두신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를 마지막 2년간 돌봐주셨던 요양보호사 순희 씨가 가끔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순희는 어머니가 특별히 아꼈던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순이를 우리 딸 같다며 각별히 대하셨고 명숙도 순이의 성실함과 정성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니도 순이가 오시는 날이면 더 밝아지셨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순이가 올 때마다 보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웅크려 있던 보기가 순이가 오면 조금씩 생기를 보였어요. 순이 곁으로 다가가서 몸을 비비기도 하고 가끔은 야옹거리며 순이를 어머니 방으로 데려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보기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순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마치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명숙이 혹시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나 부탁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별 말씀 없으셨다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보기가 갑자기 크게 울어댔고 순이는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명숙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순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0년간 약사로 일하며 명숙은 모든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보기의 문제는 그런 접근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생활 환경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기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명숙은 밤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어떤 날은 보기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서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는 명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달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이 이런 데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밤 보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명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과학적 분석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어머니와 특별한 유대를 가졌던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보기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도 모르는 무언가 말이죠. 이웃과의 갈등, 자식들의 걱정, 그리고 보기에 계속되는 이상 행동, 모든 것이 명숙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60년 넘게 쌓아온 이성적 사고방식을 잠시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기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가 보기는 남다른 아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숙은 보기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패턴이 있는지, 특정 장소나 물건에 반응하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보기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가족들도 모르는 무언가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진 명숙에게는 너무나 비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동물이 인간의 비밀을 안다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보기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한 급박함까지 느껴졌어요.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학적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기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어머니가 남기신 보기는
특별한 아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보기를 통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며칠 전부터 성묘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작년 기일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올해는 보기 문제 때문에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묘 전날 밤 보기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어댔어요. 새벽 2시까지 계속된 울음소리에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의 울음에는 뭔가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성묘 당일 아침이었어요. 평소 외출을 극도로 꺼리던 보기가 처음으로 현관문 앞에서 야옹거리며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거였습니다. 8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던 보기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니 명숙은 당황했어요. 보기는 캐리어를 보자마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캐리어만 봐도 도망가던 보기가 말이에요.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과 현우는 고양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어요. 성묘는 엄숙한 자리인데 동물을 데려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우는 지난번 이웃 갈등 때문에 보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괜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은정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묘지는 조상들이 잠든 신성한 곳인데 만약 보기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었어요. 다른 성묘객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보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어쩌면 보기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보기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숙은 보기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보기라면 어머니도 함께 오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명숙은 보기를 캐리어에 넣고 성묘길에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도 보기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캐리어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보기의 행동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캐리어에서 나오자마자 일직선으로 어머니 묘를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이런 보기의 모습에 놀랐어요. 수많은 무덤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묘를 정확히 찾아가는 보기를 보며 명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기가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보기는 어머니 묘 앞에 도착하자 조용히 앉아서 묘비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명숙과 은정, 현우도 덩달아 숙연해졌어요. 보기가 정말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자 보기의 행동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묘의 옆쪽으로 가서 땅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흙을 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명숙은 깜짝 놀라며 보기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보기는 마치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톱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긁어내는 모습이 처절해 보였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이 급히 달려와서 보기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보기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댔습니다. 현우도 함께 보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기는 빠져나와서 다시 같은 자리로 달려갔어요. 평소 얌전했던 보기가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무언가 절박한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주변에서 성묘를 온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잠든 곳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불길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성묘에 데려오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은 동물이 무덤을 건드리면 조상의 영혼이 불안해한다며 혀를 찼어요. 또 다른 사람은 보기가 혹시 무덤 도굴꾼들이 묻어둔 것을 찾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했습니다. 명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보기가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보기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이상한 동물의 돌발 행동으로만 보였습니다. 은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머니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현우는 아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며 처음부터 보기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했습니다. 묘지 관리소 직원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직원은 동물이 묘지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어요. 관리소에서는 이미 다른 성묘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명숙은 보기를 억지로 캐리어에 넣고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캐리어 안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향해 울어댔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보기는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명숙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침묵했어요. 은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현우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걱정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현우는 어머니가 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번 기회에 정말로 보기를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고 했습니다. 은정도 오늘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보기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고 어머니도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보기와 헤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기가 그토록 집요하게 파던 그 자리에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보기의 행동이 단순한 이상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었어요. 특히 보기가 파던 위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무덤 바로 옆이었거든요. 마치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보기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에서 나와서는 곧바로 베란다로 달려가 묘지 방향을 바라보며 울어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미안하다고 못다한 일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보기의 울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절박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한 급박함까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은정은 오늘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보기가 정말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족들만 힘들어진다며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나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은정도 현우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보기의 행동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고 어머니까지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보기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기가 파던 그 자리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자리에 무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조상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기를 문제아로 여기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무덤을 파보자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명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매일 밤 베란다에서 묘지 방향을 바라보며 울어댔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한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보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털도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보기가 큰 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명숙은 혼자서 여러 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보기가 파던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흙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가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발견에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보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명숙은 결심을 굳혔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찝찝함을 안고 살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그토록 집요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증상과 원인을 분석해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컸어요. 만약 정말로 그 자리에 무언가가 묻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혹시 끔찍한 비밀이나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상태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보기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은정과 현우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보기가 파던 그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조상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현우는 특히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만약 그런 일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덤 도굴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이었어요.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조상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보기를 특별하게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보기의 행동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보기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보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자식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보기가 8개월 동안 보여준 모든 행동이 그 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점차 자식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도 그렇고 보기의 처절한 모습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은정은 보기가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확인해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보기의 행동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만약 무언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나쁜 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현우는 마지막까지 걱정했어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이상한 가족으로 소문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미신을 믿는 가족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보기를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보기도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명숙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명숙은 잠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허락의 의미인지 걱정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기를 넘나드는 이 결정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불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보기가 보여준 신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명숙과 은정, 현우는 조심스럽게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무덤을 파본다는 것 자체가 입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이번에도 함께 데려왔어요. 캐리어 안에서 보기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족들은 말이 없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고 은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명숙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어머니가 화를 내시지는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보기는 즉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그토록 필사적으로 파헤쳤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오늘은 파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기의 표정을 보니 명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기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8개월 동안 보여준 모든 행동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작은 삽을 꺼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정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되었어요. 명숙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온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가족 모두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조상의 잠든 곳 근처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파던 곳은 묘에서 약간 비켜난 자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첫 삽을 떠보니 예상대로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파기 쉬웠어요. 이 발견에 명숙은 보기의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뭔가 묻혀 있는 것 같다고 흙의 상태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현우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삽질을 계속했어요. 10cm, 20cm,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보기는 그 모습을 초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작게 야옹거리며 응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30cm 정도 파들어가자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약사로 일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하얀 도자기 항아리였습니다. 크기는 성인 두 손으로 감쌀 정도로 아담했어요. 항아리 표면은 깨끗했고 습기나 손상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묻힌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골함인지 누군가가 장난으로 묻어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항아리의 무게와 느낌으로 보아서는 정말로 누군가의 유골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작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1995-. 가족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명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은정과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주변에 이런 이름의 사람이 있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1995년생이라면 28살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곳에 묻혀 있는 걸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사망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종이에 적힌 정보가 이름과 생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유골함에는 화장 날짜나 장소, 화장터 정보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종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실종자는 아닐까, 아니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명숙은 항아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유골이 들어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 무덤 곁에 몰래 묻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불법 매장의 가능성이 있고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은정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족끼리만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망설여졌어요. 만약 이 일이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라면 함부로 외부에 알리는 것이 옳을까요? 혹시 어머니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기는 항아리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8개월 동안 잃었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주변을 맴돌며 가볍게 야옹거리기도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의 변화를 보며 명숙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보기가 정말로 이 박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보기가 원하던 것을 찾아주긴 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유골을 발견한 것이었으니까요. 은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 사람의 가족들이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몰래 묻어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용의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이미 파헤친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현우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묘지에서 정체불명의 유골함을 발견했다고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불안했어요. 경찰관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항아리와 종이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어요.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보기가 이 자리를 파헤쳤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동물의 직감이 때로는 사람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박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생년 정보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 기록이나 사망 신고 등의 공식 정보가 없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만약 불법적으로 화장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런 사건이 종종 있다고 말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몰래 매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경찰이 떠난 후 가족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보기의 신호를 따라 무언가를 발견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박지영이 누구인지, 왜 어머니 곁에 묻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점이었어요. 은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큰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의심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현우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보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항아리가 발견된 그날부터 보기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울어대는 일이 줄어들었고 밥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기가 다시 햇볕 자리를 찾는다는 점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외면했던 동쪽 창가에 가서 따뜻한 햇살을 쬐며 잠들기도 했어요. 명숙은 이런 보기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문제에 휘말렸지만 적어도 보기는 괜찮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커졌어요. 보기가 정말로 박지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무언가 묻혀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동물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경찰로부터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찾고 있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명숙은 퍼즐을 맞춰가듯 어머니의 마지막 시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 의료진,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양보호사 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아꼈던 분이었죠. 순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순이를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순이를 소개할 때면 우리 딸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순이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보기가 보이던 특별한 반응도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웅크리고 있던 보기가 순이가 오면 생기를 보였었죠. 보기와 순이 사이에도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의 열쇠는 순이에게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혹시 순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순이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순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옳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명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순이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한 것이에요. 박지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어머니와 관련된 일 중에 가족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순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기색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전화 너머로 순이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게 되었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 반응을 보니 순이가 분명히 박지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도 순이는 한참 망설였어요. 여러 번 핑계를 대며 미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내일 집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일이면 박지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어머니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보기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명숙 곁에 가만히 누워서 골골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마치 모든 것이 잘 풀려갈 거라고 안심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순이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것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보기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인간관계에 숨겨진 사연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순이를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순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그렇고 표정도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명숙은 현관에서 순이를 맞으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들어오자마자 보기를 찾았어요. 보기는 순이를 보자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순이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보기를 쓰다듬는 손길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명숙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 어머니 묘지에서 있었던 일, 보기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발견된 항아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명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특히 보기가 그 자리를 파헤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확신했어요. 순이가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명숙의 마음도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침내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었어요. 할머니께도 죄송하고
명숙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숙은 깜짝 놀라며 순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8개월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순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영은 자신의 손녀라고. 명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에게 손녀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를 돌보던 2년 동안 순이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명숙은 순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숨겼는지 의아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순이가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괴로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이는 26살이었고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고였는데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순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아들을 일찍 잃고 나서 지영이만이 살아갈 이유였다고 했어요. 2년간의 치료 과정은 순이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의료진은 계속해서 치료비를 요구했어요. 순이는 요양보호사로 번 돈을 모두 병원비로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숙은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순이가 이런 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어쩌면 어머니만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비싼 이자의 개인 대출까지 손을 댔어요. 높은 이자로 인해 빚은 더욱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영이 걱정도 그렇고 계속 늘어가는 빚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순이는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더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순이의 상황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순이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우는 소리를 들었고 점점 야윈 모습도 보셨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순이를 불러앉히고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순이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명숙은 이 부분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순이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실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 시작했고 큰 병원비가 나올 때는 별도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순이는 이 부분에서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영이를 포기해야 했을 거라고 정말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순이와 지영이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셨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며 언젠가 지영이가 나아지면 모두 함께 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순이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명숙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영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의 다른 곳까지 아프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의사들이 더 이상은 의미 없는 치료라고 하더라도 할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시며 순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지영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 소식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슬퍼해 주실 텐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이 부분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이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모두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도 문제였어요. 지영이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순이 외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로 인해 쌓인 빚 때문에 장례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가장 간단한 화장으로 지영이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납골당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월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순이에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이를 어디에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언젠가 함께 모시자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순이는 더욱 몸을 떨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안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지영이의 작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어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지영이를 어머니 곁에 묻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혼자서 결정한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영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고 어머니가 가족이라고 하셨으니 함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은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 순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 후 8개월 동안 순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혹시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봐,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명숙에게 안부 인사를 올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보기의 반응을 볼 때마다 더욱 그랬습니다. 보기가 자신을 유독 반겼는데 혹시 보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동물이 그런 것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보기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건드린 것도 미안하고 가족들을 속인 것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고백을 들은 명숙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이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았어요. 명숙은 순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8개월 동안 혼자 짊어져 온 죄책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과 현우에게도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당황했지만 순이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순이를 가족처럼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순이를 나무랄 수만은 없었어요. 은정이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순이를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정은 순이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현우도 곧 도착했습니다. 평소 현실적인 성격의 현우였지만 순이의 절박했던 상황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신 분이라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순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어머니가 가족이라고 하셨으면 정말로 가족이라고, 지영이도 당연히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개월 동안 혼자 짊어져온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숙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가 불법 매장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비록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이는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니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순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가족이라고 하신 분인데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이 제안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보기도 순이 곁에 다가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보기를 안으며 더욱 울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기가 보여준 신호는 결국 이 고백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순이, 그리고 지영이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이에게 보여준 것은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지영이를 위해 보여준 것은 조건 없는 모성애였어요. 보기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명숙은 깨달았어요. 30년간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려 했던 자신의 한계를 말이죠. 세상에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사랑과 유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통적 규범과 절박한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이해와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순이의 고백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복이라는 작은 존재가 온몸으로 전하려 했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견뎌내자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특별한 가족을 지켜나가자고 말입니다. 보기도 마침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드디어 전달된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 수사, 법적 문제, 그리고 지영이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결정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순이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가족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순이와 지영이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순이를 딸처럼 여기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지영이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일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순이는 내 진짜 딸이다. 지영이는 내 손녀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본 가족들은 더욱 확신했어요. 어머니의 뜻이라면 순이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명숙은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순이와 지영이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걱정하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일기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가 자신에게 지영이 이야기를 처음 털어놓았던 날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어요. 순이가 울면서 손녀 이야기를 했다.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도와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도우면서도 혹시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명숙이와 은정이, 현우가 이해해줄까 걱정된다. 하지만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었어요.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순이와 지영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니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담당 경찰관이 순이의 사정을 듣고 나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법 매장이긴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가족들이 모두 양해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지영이를 정식으로 모시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에요. 명숙은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영이를 어머니 곁에 정식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에요. 은정과 현우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이라고 하신 분들이니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들 사이에도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혈연이 아닌 사람을 가족묘에 모신다는 것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은정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나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순이는 처음에는 너무 송구스럽다며 사양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보기가 순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식 안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묘지관리소와 상의해서 추가 안치가 가능한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어머니 묘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족들은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묘비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박지영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손녀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어요. 순이는 그 문구를 보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묘비 문구를 정하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말로 지영이를 표현해야 할지,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했어요. 지영이를 모시는 의식날이 되었어요. 작은 의식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순이가 가져온 하얀 국화꽃과 지영이가 좋아했다는 장미꽃을 함께 올렸어요. 보기도 함께 참석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식을 진행하면서 순이는 지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 좋은 할머니와 함께 있게 되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명숙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지영이를 이제 곁에 모셨다고, 순이도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의식을 마치고 순이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했어요. 8개월 동안 혼자 짊어졌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숙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며 순이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순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순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가족회의를 열어 어머니의 유산 일부를 순이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의지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순이가 쌓인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도 쉽지 않았어요. 현우는 처음에 법적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유산 분배는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혈연이 아닌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산 상속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움의 형태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순이를 도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어요. 이미 충분히 받은 것 같다며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이는 그 돈으로 먼저 비싼 이자의 개인 대출을 정리했어요. 높은 이자로 인해 불어난 빚을 깨끗이 갚고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했어요. 무엇보다 순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지영이 때문에 고생하고 8개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오랜만의 평온이었어요. 명숙은 순이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정기적으로 명숙 집을 방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기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지영이가 정식으로 안치된 이후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밤에 울어대는 일도 없어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시 활발하게 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기는 이제 명숙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8개월 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명숙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순이가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보기와의 교감은 계속되었어요. 순이가 가끔 명숙 집에 올 때마다 보기는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도 보기를 보며 어머니와 지영이를 떠올리곤 했어요. 보기는 순이가 올 때마다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순이 안에서 어머니와 지영이의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보기의 모습을 보며 순이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지영이 두 분을 함께 뵙는 자리였으니까요. 성묘 준비를 하면서 순이도 함께 참여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고 지영이를 위한 꽃도 골랐습니다.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성묘 당일 묘지에는 개나리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들이 마치 두 분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도 함께 갔는데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기는 평온하게 어머니와 지영이의 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 묘비 앞에 가만히 앉아서 잠깐 머물렀어요. 마치 안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야옹하고 울었어요. 이제 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함께 성묘에 참석했어요. 지영이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어머니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이와 지영이를 받아주신 것,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어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보기의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명숙은 깨달았어요. 보기가 파헤친 것은 단순히 흙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묻어둔 부채감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였어요. 어머니가 순이와 지영이에게 보여준 것은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지영이를 위해 보여준 것은 조건 없는 모성애였어요. 보기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기의 직감은 가장 정확한 나침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침반을 따라간 끝에 남은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 가족이라 부르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명숙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보기는 매일 햇볕자리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명숙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렸습니다. 순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어요. 순이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보기도 순이가 오는 날이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말했어요. 지영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고 싶다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영이의 소원이 이런 식으로라도 이루어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연에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는 금기를 넘어 진실을 마주하고 고백을 품어 안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치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보기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리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보기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이 말이죠. 어떤 날은 보기가 어머니 방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지영이가 모두 평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명숙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보기가 진짜 특별한 아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보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작은 천사였던 것이죠. 1년이 지나고 보기는 완전히 새로운 고양이가 되었어요. 밝고 활발하며 사람들을 따르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순이가 올 때면 가장 먼저 반겨주고 명숙이 외로울 때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가끔 보기가 베란다에 나가서 달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울어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달빛을 감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와 지영이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보기의 그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지영이도 모두 평안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명숙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기가 보여준 8개월간의 여정은 단순한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이제 명숙의 집에서는 매일 저녁 따뜻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보기가 명숙 무릎에서 골골거리는 소리, 순이가 찾아와서 나누는 정겨운 대화, 그리고 어머니와 지영이를 그리워하며 나누는 추억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가 꿈꾸셨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가족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메신저였던 보기 덕분에 모든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보기는 정말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남다른 아이였습니다.